자, 오늘도 헬머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이죠? 네, 오늘 오후 5시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 서울고법 행정 7부에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 행정소송에 대해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래 이제 의과대학 증원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조치, 그리고 각 의과대학의 그 증원 인원을 배분하는 이 처분에 대해서 집행을 멈춰달라라고 의대생들하고 이제 대학 교수들, 의대 교수들, 그리고 전공의들과 의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까지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항고심에서도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신청을 각하를 했고요. 의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교육받을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고로서 적격성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긴 한 거죠. 다만 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의대 증원 조치는 합당한 행정적 조치다라고 해서 기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의대생들이나 이제 의료협회 관련 쪽에서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5월 말쯤 되면은 의대 정원 배분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 일정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오늘로서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영향과 파장을 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 안 됐습니까 아직? 예, 연결돼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직 잠시 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사실상 그 확정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렇게 되면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과 파장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 위원장님도 의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로 대부분 기각을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학생들이랑 지금 의대생들이요. 그다음에 전공의는 법원이 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주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인용은 아니더라도 뭐 부분 인용 정도 기대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것은 방금 여기서 임경빈 작가가 설명을 잠깐 했지만요. 의대 정원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의대 정원은 늘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증원은 행정부 결정 사항이라서 2월 6일에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의사 파업 등에 지금 저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증원의 실제 효과가 이제 가능 여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는 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내년에 그 의대 정원 늘어난 정원에 맞춰서 학생들은 지금 수험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제는 너무 언론에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는 입학생은 늘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사로 졸업생이 이제 생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의대 정원 늘어나서 내년에 이 신입생은 또 들어오고요. 지금 이 전공의들 파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사직 전공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전공의 처우나 뭐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을 해서 일부라도 복귀 명분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귀 명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설득이 안 돼서 전공의들이 계속 어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올해부터.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악의 경우는 일단 의사들의 상당 부분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인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공의들이 또 돌아오지 않아서 신규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한 번 빠지게 되면 누적적으로 전공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윈년차가 없을 경우에 또 지원자들이 그런 진료과들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내외산소 같은 힘든 진료과들의 지원자들이 앞으로 연쇄적으로 급감할 거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러면은 누적적으로 뭐 4, 5년 정도는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금 전공의 일부라도 설득을 하려면 가장 시급한 조치가 뭔가요?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일단은 이 앞으로의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대한 뭐 이런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참여 그리고 그 투명한 어떤 의사결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공의들이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처우 등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처우 등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도 의대 정원을 몇 명하고 이거는 지금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당장 내년치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그런 협상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정부가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예. 최소한도 올해 정원은 지금 1,509명 정도로 지금 줄여서 예.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사 수급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수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고 해서 복귀 명분을 주는 수밖에 없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지금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법이 간단히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올해는 할 수 없으니까 1,509명 늘리고 내년에 그 증폭은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같이 결정하고 처우 개선 지금 결정하고 이런 수순은 해볼 만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 지금 이제 돼야 되는데 예. 전문의 중심 병원을 실제로 정부가 운영을 하려면 전문의가 많이 있어도 그 병원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과도 포화되어 있는 대형 병원의 병상도 축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은 지금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냥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부가 빨리 어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서둘러 마련해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라는 것이 4월 30일에 사실 고등법원에서 이런 어떤 회의록이나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가장 저 예상했습니까 혹시 헬마? 예, 뭐 국회 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 이제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있었는데 사실은 뭐 웬만한 전문가들도 잘 예측을 못하는 게 원내 의원들끼리의 선거긴 하거든요. 경선이긴 한데 예. 이번에는 뭐 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후보자를 뽑는 거다 보니까 추미애 당선자하고 이제 우원식 의원 두 사람의 양자 대결로 지금 펼쳐졌는데 결과적으로는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이 되는 이변이 연출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 그러니까 명심을 얻어서 무난하게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될 걸로 전망이 됐는데 예. 막상 경선에서는 우 의원이 이제 추 당선인을 누르고 당선이 됐고요. 예. 추 의원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던 그 정치권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예상 외의 결과에 좀 오전에는 다들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좀 모습이었습니다. 예. 한 자릿수 차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뭐 알려진 일단 예. 당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누가 몇 프로 득표했다는 거를 이제 밝히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오전에는 뭐 20여 표 차이가 났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예. 그 뒤이어서 한 8표, 9표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 득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뒷보도가 뒤에 나온 게 맞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어쨌든. 네, 예. 뭐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었던 그 채널A 단독 보도에서는 우원식 후보가 25표 차이로 이겼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보국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밝혔습니다. 뒤에 보도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원래 보도보다는 굉장히 적은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추미애 당선자의 어떤 국회의장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하는 것 같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선 직전까지 이제 지난 주말에도 정성호 후보가 이제 입후보를 포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정식 후보도 6선의 최다선 의원인데 유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였던 조정식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가 또 단일화를 했고요. 예. 이런 과정이 다 전반적으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음을 읽고 사실상의 교통정리 작업을 추미애 당선자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여의도에서는 계속 돌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심을 얻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게다가 뭐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히 좀 높았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이길 것 같다. 그것도 이제 쉽게 이길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뚜껑을 막상 따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뚜껑을 따봤는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됩니까? 지금 분석이 그러니까 이 예.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해석이 엇갈리는 예. 게 일단 한편에서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명심이 안 먹혔다라는 예.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대표를 사실상 밀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들 다수의 판단은 달랐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로 좀 달려가던 예. 그런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당선인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를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을 마치 낙점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예. 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반발이 있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예. 나오는 건데 이 뭐 민주당 내의 모 인사를 뉴스원에서 따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 이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론까지 나오면서 대표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정당은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오 의원이 역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반면에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떤 일극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서 막판에 좀 마음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대표 연임론 같은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지금의 너무 이제 비토 어떤 정서를 당내에 키워놓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추당선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걷어들이고 우의원 쪽으로 이제 막판에 좀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것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 해석이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엇갈리는 상황이라 제가 그 친명 당선인한테 취재한 내용은요. 또 네. 약간 색깔이 다른데 네. 뭐냐면은 우원식 후보나 추미애 후보나 친명인 건 마찬가지다. 네네. 마찬가지인데 우원식 후보는 상당히 그동안 자세히 따져보면 의원들의 신뢰를 굉장히 두텁게 확보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우원식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차별성이 별로 없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약간 지원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다만 당원들의 지지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추미애 후보도 괜찮죠. 이런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지금 어떤 우원식 후보가 혹시 무슨 김진표 의장이나 이런 역할을 할 리는 없다. 우원식 후보는 분명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친명계 당선인은 정리를 하더라고요 또. 예. 오늘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우원식 당선자도 만났는데 예.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도 했습니다. 잘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도 뭐 관련된 질문을 좀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뭐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예. 했고요.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그럼 명심이 작용한 거 아닌가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저도 그냥 한 표죠.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이 과정에 개입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셈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내에서는 예. 어쨌든 우원식 후보가 뭐 이제 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셨으니까 우원식 후보가 굳이 따지자면 추미애 대표보다도 더 친명적에 가까운 인사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 차별성이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재명 제가 대표의 통한. 예. 이제 그 초기 그 대선 주자의 가도에서는 오히려 초기에 합류한 예. 친명 인사 중에 한 명으로 또 평가를 받고요. 예. 오랫동안 이제 같이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추당선자의 이제 선명한 어떤 대여 공세가 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는 친명계에다가 당내의 좌파 블록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GT계라고 하죠. 이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계파로 이제 출발한 민주평화 국민연대 이제 민평연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민평연 소속이기도 하고 학생운동에다가 이제 제야운동권으로 이제 오래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뭐 을지로위원회라든지 기후위기 연구회라든지 혹은 기본사회위원회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당내의 좌파 블록의 이 형성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많은 기여를 했다. 본인도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당내에서도 좀 그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 이제 사실상 국회의장에 당선된 셈인데요. 뭐 민주당 후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니까요. 그렇다면 우원식 후보는 무슨 나왔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뭐 기존의 입장의 연장선입니다. 본인도 이제 민주당 출신이라는 거를 새기고 국회의장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소신을 밝혀왔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그리고 제기하는 법안을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는 점을 이제 분명하게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의 역할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고 중립이라는 거는 뭘 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중시하겠지만 민심에서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그거는 국회법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겠다는 건 사실 국회의장으로서의 직권상정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걸로 읽히는 거라서 뭐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뭐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는 법률안은 반대가 있어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뭐 이제 단적으로 과거 김진표 의장 같은 그런 어떤 중립은 지키지 않겠다 이 얘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전 민주당 국회의장들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지지층에서 생각하는 고구마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뭐 가장 이제 단적으로 보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첨예하게 여야가 부딪힐 게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된 특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이 두 가지가 될 텐데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주당 입장을 받아서 이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히는 뭐 그런 의지 표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스탠스는 취하지 않겠다 뭐 이 얘기죠 결국은. 그런 걸로 읽힙니다. 그동안 계속 어떤 국회의장 후보들이 김진표 전 의장을 비판하면서 그 기계적 중립 부분을 비판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 자기는 이런 선언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읽히는 뭐 일성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MBC 단독 보도요 어제.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했다. 직속 여단장이 증언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어제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 내용이 7여단장입니다. 해병대 1사단 산하에 이제 7여단장이 수사단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있었던 진술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그 수색 작업 당시에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지시를 했다. 지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7사단장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당시에 최상병 사망 직전까지도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육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육군 54단장이 그 당시 이제 예천 지역을 이제 통할하고 있는데 뭐 찾아와서 작전 지도를 한다든지 혹은 화상회의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고 본인은 지휘권을 해병대 1사단장이 갖고 임성근 사단장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뭐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 같은 어떤 구체적인 지시들이 임성근 사단장의 이제 화상회의에서 나왔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수색 작업이 일어나던 첫날인 7월 18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찾아와서 작전 지도를 하기도 했고 그날 저녁에도 화상회의를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주재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1사단장 산하의 7여단장으로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뭐 이런 진술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이 어떤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일은 절대 없었다. 뭐 이런 어떤 기존 진술을 정면으로 좀 뒤집는. 그리고 이제 부대원들을 파견 보낸 상황에서는 그 지휘권이 54단장한테 육군 54단장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반박하는 게 산하의 7여단장 증언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